인생. 조로증을 앓고 있는 17살 소년의 이야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일찍 늙으니까 일찍 죽겠지. 인생이 길지가 않아. 한 소년의 삶과 그로부터 얻은 깨달음을 주제로 한 소설입니다. 인생은 짧지만 인간이 긴 세월 동안 겪어야 하는 희로애락을 집약적으로 보여줍니다. 한 7, 80년 살아야 될 인생을 한 20년 내외로 사니까 인생이 집약될 수밖에 없겠지. 생각도 많아질 거라고. 제목의 두근두근은 일생 동안 중요한 사건을 겪을 때의 심리를 단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두근두근, 인생에서의 중요한 사건. 비극적 상황에 놓인 한 소년이 자신의 삶을 수용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모습을 통해서 감동을 줍니다. 재치 있는 표현, 다양한 수사법, 비극적 상황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통해 더 감동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읽다 보면 눈물 나. 태권도 특기생으로 체육고등학교에 다니던 대수와 당찬 성격의 고등학교 미라는 17살 나이에 아이를 갖는다. 주인공의 엄마 아빠예요. 어리고 생활 능력도 없는 엄마와 아빠지만 나의 부모는 내가 크는 것을 보면서 행복해합니다. 나는 빠른 속도로 늙어가는 병인 조로병에 걸려 노인의 몸이 되어가고 병원에서 살다시피 합니다. 우연히 출연한 방송에 나의 소연이 되자 서하라는 소녀가 메일을 보내오고 이 나쁜 년이야? 나는 서하와 메일을 주고받으며 어머 사랑의 감정을 키워나가지만 서하가 시나리오 작가 지망생이 취재를 위해 만들어낸 가공의 인물임을 알고 크게 실망한다. 쳐죽일 새끼. 그 사건이 있은 후 나의 건강이 나빠지고 부모님이 지켜보는 병상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괜찮나요? 너무 눈물 나. 이렇게. 장편 소설이고요. 내가 성장하는 이야기죠. 자기 고백적 내 얘기할 거예요. 내 얘기할 거야. 그러니까 시점은 1인칭 주인공 시점에 수백 개 없어. 내가 내 얘기할 거니까. 현대의 공간은 주로 병원과 집이고요. 죽음을 앞둔 소년이 겪은 삶에 대한 소망, 가족 간의 사랑. 난치병을 앓고 있는 유사 소년의 삶을 유쾌하게 그려냈습니다. 삶의 가치와 가족의 의미를 생각하게 합니다. 부모보다 늙은 아들, 아들보다 젊은 부모라는 독특한 설정, 인생의 의미를 성찰합니다. 다양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됐고, 구성은 뭐 전체 줄거리니까 딱히 볼 게 없고, 평소 같으면 읽을 시간 드리겠지만 우리 엄청 쫄려 있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 알아서 잘 복습해 오실 거라고 믿어봅니다. 됐나요? 태권도 특기생으로 체육고등학교 다니던 대수와 당찬 성격의 미라는 17 나이에 아이를 갖게 됩니다. 조심해야 돼. 나는 이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 책임질 수 있지. 책임질 수 있으면. 근데 보통은 책임지지 못하잖아요. 그냥 그런 얘기 한다고. 그 뒤로 어머니는 쉽게 마음을 정하지 못했었다. 여기에서의 어머니 누구? 나. 이 글의 주인공 나의 어머니. 17이면 얼마야? 8, 9, 11, 2, 3, 4, 9일, 9이 이렇게 되겠죠? 쉽게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긍정과 부정 사이를 오가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했다. 아이를 낳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거죠. 체크, 내적 갈등. 맞아. 소설은 갈등이 엄청 중요하지. 나의 엄마는 나를 낳을까 말까 이렇게 고민했었었대. 시간은 계속 흐르고 축축하고 어두운 속에서 어머니의 뱃속에서 내 몸은 자꾸 자라났다. 우와. 따지면 서술자 난데 이 나는 누구야? 지금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야. 태아가 서술자라는 게 너무 발상이 기발하지 않아? 주위에선 쉴 새 없이 쿵쿵 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소리일까? 엄마 심장 소리예요. 나는 그 소리를 귀가 아닌 온몸으로 들었다. 지하 벙커에서 모스부호 해독에 열중하는 병사처럼 표현 척살이다. 내 주위를 감싸는 그 떨림의 실체를 파악하려고 했었다. 그리고 그 암호는 다음과 같았다. 두근두근, 두근두근, 두근두근. 아까 페이지에서 봤죠? 두근두근은 내 인생에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두근두근. 나의 주위를 감싸는 떨림을 나타내는 암호. 쿵쿵, 둥둥. 이래도 좋았다. 북소리 같기도 하고
큰 발소리 같기도 한 무엇. 거대한 몸집을 가진 누군가가 나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오는 듯한 울림이었었다. 아직까지는 정체를 모르겠어요. 엄마 뱃속에 있는데 자꾸 쿵쿵 소리가 나고 있지. 그때마다 나는 여진의 민감한 술록처럼 도망칠 준비를 했다. 조그마한 엄마 뱃속에서 그렇게 온몸으로 느껴지는 소리를 들으니까 나는 좀 두려웠지. 두려워. 하지만 이상해. 동시에 춤추고 싶은 기분도 들었다. 두려움과 흥겨움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지. 아, 어머니의 심장박동 소리와 내 심장박동 소리가 겹쳐서 가끔은 음악처럼 들려왔었던 것이다. 나도 우리 애기 임신했었을 때 심장 소리 들으면 이게 느낌이 또 달라. 이렇게 초음파로 보는 거랑 심장 소리 듣는 거랑 얘가 진짜 살아있구나. 그때 느껴지거든. 초음파 이렇게 보면 그냥 이렇게 시커매. 여기가 애기 집이에요. 뭐 자리 잡았다라고 보여주는데 그냥 끝이거든. 근데 심장 소리를 들으면 이상해. 근데 진짜 심장이 쿵쿵쿵쿵쿵쿵 엄청 빨리 뛰어. 이렇게. 쿵짝짝 쿵짝짝 쿵쿵짝 쿵짝. 엄마의 심장 소리가 쿵이면 나는 짝짝인가 봅니다. 짝짝. 엄마 쿵, 나 짝짝. 엄마 쿵쿵, 나 짝. 뭐 이런 느낌인 거지. 쿵은 엄마 거, 짝은 내 거다. 쿵은 샌소리, 나는 여린 소리다. 나는 긴 탯줄에 매달려 그 소리에 집중을 했다. 어머니의 심장은 오동통한 달처럼 내 머리 위에 떠서 나무가 초록을 퍼뜨리듯 방울방울 사방으로 비트를 퍼뜨렸다. 그렇지. 내가 엄마 뱃속에 이렇게 거꾸로 있겠지. 그러니까 엄마 심장은 여기에 있을 거니까 그게 느껴지는 거겠지. 정보의 최소 기본 단위를 말하는 비트이기도 하고 가수들이 음악을 만들 때 쓰는 비트이기도 한다. 이 비트와 저 비트는 몸속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보내며 삐라처럼 흩날렸다. 옛날에 공산당들이 비행기 타고 가면서 공산당이 좋아요 전단지 뿌리고 가고 그랬거든. 그게 삐라야. 듣다 보니 뭔가 되고 싶어지는 게 누가 들어도 참으로 선동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리듬이었다. 왠지 선동적이야. 막 나를 부추겨 흥분하게 만드는 것 같다. 명령어를 전달받은 세포들은 곧장 행동에 돌입했다.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선동을 당한 나는 행동을 해. 하늘에서 쏟아지는 비트를 맞고 기관들이 움트며 기지개를 켠 거였었다. 이제 내 몸이 점점 자라고 있는 거죠. 간이 부풀고 콩밭이 여물어 우두우두 뼈가 돋아났다. 나는 무럭무럭 자라났다. 여기까지는 너무 행복한데? 엄마 뱃속에서 잘 자라고 있으니까. 그리고 종종 내 꿈속에서 어머 뱃속에 있는 태아도 꿈을 꾸나 봐요. 어머니가 꾸는 꿈과 만나 두서없이 대화를 했었다. 진짜 대화해? 아니 상상하는 부분인 거지. 엄마, 나 자꾸 가슴이 떨려요. 가슴이 아프도록 뛰어요. 숨이 넘어갈 것 같아서 죽을 것 같은데 내 가슴이 도무지 멈추지 않아요. 아가야, 네, 나도 그래. 가슴이 뛰어. 가슴이 지리는데 멈출 수가 없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하고 있는 거죠. 설레기도 하고 두려움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 왼쪽에 보면 쿵 짝짝. 쿵은 엄마 거, 짝짝은 내 거. 둘이서 박자를 만들어내고 있죠? 하나의 비트를 만들어내고 있어. 나와 어머니가 교감하고 있다. 어머니의 심장 소리를 비트, 정보의 기본 단위, 비트 주세요 할 때 어머니가 내는 소리를 비트라고 표현한 것은 비트의 분량이 단순한 정보를 받고 있다. 비트, B-E-A-T, 음악처럼 나에게 뭔가를 전달하고 있다. 엄마가 나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엄마의 심장 소리를 통해서. 괜찮나요?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기억나요? 그런 거 좀 다들 기억나지 않나? 이렇게? 나는 기억나냐고? 그럴 리가. 다음 페이지. 어리고 생활 능력도 없었지만 나의 부모는 그렇지 너무 어릴 때 아기를 낳았으니까 내가 크는 것을 보면서 행복해합니다. 아니야? 아기 키울 때 돈 엄청 들거든. 그래서 우리 아기 임신했었을 때부터 한가정 부모 계속 기부하고 있는데
그거 이제 우리 딸 이름으로 돌려줬거든. 초등학교 가면서 내 이름으로 하다가. 그래서 한 달에 2만 원씩 밖에 안 하긴 하는데 1만 원 내가 내고 1만 원은 우리 딸이 내. 그래서 매월 말일날 가서 딸 돈 줘. 돈 받아가지고 내가 이체해주고. 그러나 나이는 빠른 속도로 신체 나이가 늙어가는 조로증에 걸려 있어. 병원에 다니게 됩니다. 요게 갈등 발생의 원인인데 내가 너무 일찍 늙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그거 전부 다 소설적인 장치에서는 갈등이라고 하면 됩니다. 우연히 나의 방송이 사연이 방송에 소개되고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으면서 암투병 중이라고 하는 서아에게서 한 통의 편지를 받는데 요거 뭐라 그랬어? 가상의 인물, 나쁜 놈이라고 그랬죠? 서아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동병상련, 같은 병을 가진 사람들은 서로 불쌍하게 여긴다. 이들 대머리의 고통 알아? 모르죠. 빠진 적이 없어서 그렇지. 치질 환자가 얼마나 괴롭고 아픈지 알아? 모르지. 하지만 치질 환자는 서로를 알 수 있어. 얼마나 불쌍하고 아픈지. 사실 이곳까지 굳이 산책을 나온 건 그에게 서아에게 건넬 말을 궁리하기 위해서였었다. 맨날 병원에만 있으니까 뭔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사람 만나는 게 어색하기도 하고. 메일을 받은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직 답신을 보내지 않은 상태였었다. 왜 그랬을까? 할 말이 없어서? 아니요.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일단 회신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을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고 쓴다라고 해도 뭐라고 하나 몰라서. 그래서 일주일이 걸린 거지. 뭐야? 김미영 팀장이 보낸 거면은 아예 쳐다도 안 보고 삭제했었을 텐데 답장을 보낼까 말까 고민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서하라고 하는 애한테 관심이 있는 거지. 물론 답장을 쓰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었다. 나는 그 까닭을 알고 있었다. 잘 쓰려 한다라는 것이었다. 서하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걔한테 잘 보이고 싶어. 하지만 너무 티가 나서는 안 돼. 나는 그에게 이른 만족을 주고 싶지 않았다. 끄덕이고 안도한 뒤 자족해 돌아서서 버리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냥 편지, 이메일 몇 번 주고받아서 나에 대해서 모든 거를 알고 나에 대해서 호기심이 없으면 금방 이러한 관계가 끊어질 것 같으니까 이왕 관계를 시작하게 될 거면 좀 오래 관계를 이어나가고 싶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질리지 않게 해야 될까? 이런 거겠지. 하지만 동시에 그 애가 바란 것 이상으로 그 애를 기쁘게 해주고도 싶었다. 뭔지 모르지만 아무튼 서하라는 애한테 엄청 마음을 쓰고 있어. 만족이 임계점을 넘으면 만족이 아니라 감탄이 되니까 나는 그냥 요만큼 일반 식당에서 먹는 거에 요만큼만 더 맛있으면 돼. 그러면 만족해. 근데 이거를 이만큼 넘어섰어. 미치는 거지. 세상에 이런 음식이 있는가? 그런 음식 먹어본 적 있어요? 나는 딱 2번 있어. 진짜 서울 장충동에서 족발 먹었을 때. 그건 족발이 아니야. 다른 음식이야. 그리고 담양에 가서 떡갈비 먹어봤었을 때. 이 도시에서 파는 거 떡갈비 아니야. 다 가짜야. 요만한 거 한 2개 나오고 한 4만 원 하거든. 그래서 먹어보고 진짜 관광객들 겁나 등쳐먹네. 그랬거든. 비싸도 돼. 담양에 떡갈비 죽어. 난 아직도 생각나. 또 가서 또 먹을 거야. 하는 순간에 탄성이 만들어내는 반향을 타고 그 반향이 일으키는 가을 물결을 타고 그 애가 나에게 쓸려오기를 바랐다. 그 애와 어떻게 해요? 아주 진지한 관계를 맺기를 바랬습니다. 그 애가 나에게 감탄하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까지 쓴 형편없는 메모들을 떠올랐다. 엄청 신경 써서 쓰고 지우고 했나 보네. 힘이 잔뜩 들어간 게 생각만 해도 얼굴이 핫핫해지는 얼굴이었었다. 그래서 밤에 연애 편지 쓰면 안 돼.
아침에 해 뜨고 오면 미친 듯이 오글거릴 거거든. 관념적이고 현학적인 데다가 도통 알아들을 수 없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의 발견하고 보는 즉시 오 했던 글들을 내가 쓰고 있었다. 관념적이고 어디가 있냐. 여기에서부터 오 손살에 쳤던 글들이 내가 쓴 형편없는 메모들의 내용이었던 거겠지. 그것도 문체가 제각각인 게 어느 것은 도도한 초등학생이 쓴 유치하고 어떤 것은 인문대 복학생이 쓴 것처럼 현학적이야. 말을 엄청 너무 지나치게 꾸몄었어. 이건 뭐 공작새도 아니고 수컷을 깃털 자랑하듯 구애하는 모양이라니. 난 너무 노골적으로 너한테 잘 보이고 싶어. 우리 어떻게 한번 만나보지 않을래? 너무 대놓고 꼬시는 듯한 느낌을 줬나 봐. 가장 평범한 소년이 되어 가장 평범한 고민을 하고 있는 스스로가 낯설고 부끄러웠다. 역시 연애를 글로 배워서 그런가? 이런 것들 됐고요. 옆에 나의 고민은 답장을 잘 쓰고 싶고 하지만 관념적이고 현학적이고 알 수 없는 내용들 쉽게 이야기하면 뭐라고 표현했어요? 이 글쓴이는 형편없는 메모라고 표현했지. 글을 너무 잘 쓰고 싶었는데 내가 쓰는 건 형편없는 메모밖에 안 됐었어. 누군가 내 카드에서 돈 나가는 알람인데 누군가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고 일본어를 독학한 친구에게 네 말 속엔 노인과 야쿠자와 여고생의 말투가 다 섞여 있다. 라는 촌평을 듣고 깔깔댔었는데 지금 내 모습이 딱 그거 같았다. 무슨 말이야? 내가 쓴 글은 노인과 야쿠자, 여고생의 말이 다 들어있어. 내가 쓴 글에는 초등학생, 인문대, 복학생 이런 말들이 다 들어져 있어. 다시 말해 내 안에는 여러 가지 욕망이 들어가 있었다. 내가 써놓은 낙서를 통해서 이런 욕망이 섞여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나도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러지 않고 그걸 다 빼고 어떻게 나를 설명한다는 건가?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욕망이 뭐라고? 그게 나 자신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겠지. 그래도 정말 괜찮단 말인가? 나처럼 괜찮은 아이가? 수심에 잠겨 먼 곳을 바라봤다. 그리고 수심이 마음에 든 나머지 놓아주려고 하지 않았었다. 이서하. 이름을 한번 불러보는 거지. 사물의 이름을 처음 배우듯 발음했다. 아주 신중하게. 이서하라는 이름을 발음합니다. 왜? 이미 뭐라고? 신중해요. 왜? 이미 나에게 아주 중요한 사람이 되어버렸어. 매일 하나로 이렇게 누군가에게 중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러자 한밤중 아무도 모르게 소나무 가지에 얹혀있다. 제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툭 떨어지는 눈덩이처럼 표현 너무 멋있어. 가슴속에 조용한 기척이 일어났다.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봤었을 때 내 가슴에 조용한 기척이 일어났다. 뭐였을까? 고요라는 이름의 바람이 따로 있기나 하듯 쩌렁쩌렁 정막이 울려 퍼졌다. 뭔가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표현이 느껴지고 있어. 감정이 느껴지고 있어. 이번에 바람의 13계급 중 0계급에 속한다라는 고요라는 단어를 읊어보았다. 글을 쓰려고 하고 답신을 하려고 하는데 내 마음이 뭔지도 몰라. 내 마음속에 욕구가 너무 다양해. 써놓고 보니까 되게 유치하고 이상하고 손이 오글거려. 어떻게 답신을 써야 되지? 문득 그 아이의 이름을 불러봤더니 뭔가 이제 글을 쓸 수 있게 될 것 같은 계기가 생기네요. 세상에서 가장 멀리 가는 동그라미를 만들어낸다. 신기한 일이었다. 고요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줄 알았는데 고요라는 단어는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 뭘 하고 있었을까?
고민하지 말고 됐고, 자, 어떻게? 바로 답신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거지. 일단 첫 문장을 써야 돼. 첫 문장을.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두고 보자고. 일단 시작해보자 이거죠. 자, 아까는 뭐라 그랬어? 답장을 보내는까 말까 고민하는 데에 시간도 오래 걸렸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답장 쓰기로 결심을 했어. 자, 첫 문장을 써야 돼. 어떻게 쓸까? 그치, 안녕? 이렇게 시작하는 거지. 이 편지는 영국에서 400년 전에 시작돼요. 이러지 말고 허공에다 대고 안녕이라는 말을 써왔다. 아, 왠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소매로 이렇게 지웠어. 잘 지내니? 아이씨, 반가워. 아, 모르겠다. 한 소년의 80 먹은 폐와 심장. 아, 너무 속상하다. 너무 빨리 늙어서 소년인데 이미 심장은 신체 나이는 80 먹었어. 한숨이 대기를 흐렸다. 김서린 창문에 대고 글씨를 쓰듯이 뿌옇게 변한 찰나의 공기 속에 그의 이름을 적어 놓아봤다. 안녕이 아니라 그의 이름으로 답신을 시작하니까 풍향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어머, 아까에는 풍향계가 바람이 13단계에서 0단계였는데 풍향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이제 슉슉슉슉슉 쓸 수 있을 것 같다. 어디선가 삐걱하고 낡은 풍판이 돌아가는 소리가 났다. 머리 위로 지나가는 활자를 한자 한자 따라 읽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을 문장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옆에 왼쪽 볼게요. 나의 심리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 표현 방법. 쩌렁쩌렁 정막이 울려나갔다. 에이, 큰일 날 소리. 쩌렁쩌렁이면 조용히 시끄러워. 시끄러워. 정막은요, 미친 듯이 조용한 거죠. 조용한 시끄러움. 말이 돼, 안 돼? 안 되지. 역설적 표현. 역설법. 역설법. 그러면 옆으로 오셔서요. A. 쩌렁쩌렁 정막. 밑에다가 뭐라고 써놓으면 돼? 역설이라고 써놓으면 되지. 역설. 나에게 서하가 큰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밑에 세상에서 가장 멀리 가는 동그라미. 은유적 표현. 서하가 자신의 삶에서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밑에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는 거는 뭐예요? 어떻게 편지를 쓸까? 풍향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밑줄. 이제 나의 심리가 어떻게 해요? 이제 고민하다가 오케이, 본격적으로 글을 쓰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8번 문제 확인할게요. A에 쓰여져 있는 것, 쩌렁쩌렁 정막이 울려 퍼졌다. 위에다가 쓸까? 역설. 앞뒤가 모순되는 이야기.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뭐뭐 하는 듯이 직유법. 산에 있으면서 오히려 산을 그리워하고 있어. 산에 있으면서. 이건 앞뒤가 안 맞죠? 얘가 역설이지. 청솔, 푸른 소나무는 또 한바탕 노엽게 운다. 청솔이 웁니다. 의법. 가난하다고 사랑을 모르겠는가? 당연히 알지. 알면서 물어보고 있네요. 설이법.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위년의 윗목. 이거는 그냥 비유적인 표현 들어가 있지. 그래서 역설법 쓰여 있는 건 몇 번? 2번. 9번. 니은을 통해 표현하려는 나의 태도. 이제 어떻게? 풍향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어디선가 삐걱하고 낡은 풍판이 돌아가는 소리가 났다. 아, 이제 나의 태도 변화. 본격적으로 편지, 글을 쓰기 시작한다. 요 정도만 써놔도 되겠죠? 아, 맞다. 저번 시간에 3위인곡 오늘 해석 다 외워오라고 했는데 외워왔니? 네. 언젠가 시험 보기 전에 한 번쯤은 여러분들 거꾸로 매달릴 것 같아요. 예. 거꾸로 매달아 놓을 거야.
두 발을 동시에 매달지 않고 한쪽 발만 매달아 놓을 거야. 그게 더 힘들 거니까. 못할 것 같지? 당연히 못하지. 어떻게. 나는 서아가 암에 걸린 소녀가 아니라 30이 넘은 무명 시나리오 작가임을 알게 되고 너무 충격받았어. 나의 병세는 급격히 악화되었다. 아빠, 그래 아름아. 저 눈이 멀고 나서야 평소에 내가 아빠 얼굴 보는 걸 얼마나 좋아했는지 알았어요. 아빠 얼굴 보면 너무 좋아. 왜? 사랑하니까. 아, 이제서야 내가 아빠를 얼마나 사랑한다라는 걸 알았지. 아버지가 손으로 내 머리를 만졌다. 왜 그랬을까? 너무 애처로워서 그랬겠지. 아버지의 커다란 손바닥 안에 내 이마가 폭 안기는 느낌이 좋다고 생각했다. 아빠. 호흡이 달려서 다음 말을 잊지 못했다. 아버지가 내 손을 잡았다. 아, 나 좀 무서워요. 아빠는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지. 왜? 세상에서 이것보다 슬픈 일이 있을까? 자식이 나보다 먼저 죽는 게 아버지의 큰 슬픔을 나타냅니다. 아버지는 상체를 숙여서 나를 안았다. 지금 그러시면 안 돼요. 간호사의 만류 따위 아랑곳하지 않고 나를 힘껏 안았다. 아버지도 이미 조금 예감하고 있는 것 같아. 이게 지금 내 아이의 마지막 순간이구나. 그리고 깃털처럼 가벼운 자식 앞에서 잠시 휘청댔다. 어휴, 체육특기생까지 갔던 아빠가 깃털처럼 가벼운 자식을 안았다고. 힘들어서, 물리적으로 힘들어서 그래서 그랬을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마치 세상 모든 것 중 병든 아이만큼 무거운 존재는 없다라는 듯이 그만큼 아버지는 너무 정신적으로 아이가 무겁게 느껴지지. 힘에 부쳐 바들바들 손을 떨었다. 잠시 후 내 가슴께로 펄떡이는 아버지의 심장박동이 전해졌다. 아까는 엄마 뱃속에서 엄마 심장박동을 느꼈는데 이제는 아빠의 심장박동 소리를 느끼는 거지. 엄마의 심장박동에는 뭐가 있었어? 막 두려움, 설렘, 기대감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아빠의 심장 소리에는 슬픔이 많이 있겠지.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있겠지. 쿵쾅쿵쾅. 분명히 희미하지만 거기 있는 소리였다. 우리는 서로의 파동 안에 머물렀다. 그 자장 끝에 나중에 그려지는 동심원이 토성주위의 고리처럼 우리를 오목하게 감쌌다. 서로의 심장 소리가 우리를 감싸주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심장 소리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어머니의 뱃속에서의 만난 그런 박자. 누군가와 온전하게 합쳐지는 느낌을 다시는 경험할 수 없을 줄 알았는데 비슷한 느낌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비로소 알아냈습니다. 오케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만난 그런 박자를 누구와 느꼈어? 아버지를 안으면서 아버지의 심장박동에서 느꼈었던 거겠지. 여기 체크하세요. 아버지의 심장박동에서 어머니 뱃속에서의 만났었던 그 박자를 느낀 거지. 엄마의 그 박자는 뭐였었어? 뱃속에 있는 나를 사랑하는 느낌이었지. 아, 누군가와 온전하게 합쳐지는 느낌. 그걸 다시 경험할 수 없을 줄 알았는데 엄마 뱃속에서 느낀 거니까 더 이상 못 느낄 것 같았는데 비슷한 느낌을 주는 것을 비로소 알아냈다. 누군가를 힘껏 안아 서로의 박동을 느낄 만큼 심장을 가까이 포개는 거였다.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나는 아버지를 안은 팔에 힘을 주었다. 그리고 다시 누워서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나 울 것 같아. 나 오늘 수업 못할 것 같은데. 옆에 부모님의 심장박동 소리를 들었을 때 엄마의 뱃속에서의 처음 들었어. 그때는 두렵지만 따뜻했지. 포근했고. 아버지의 품속에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어. 뭐 그 정도죠.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파동 안에 머물렀습니다. 서로가 온전히 하나 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런 겁니다. 됐고요. 밑에 나와 있는 것들. 다음 페이지. 뭐 어려운 얘기는 없으니까요. 근데 더 슬픈 건 뭔지 알아? 엄마가 지금 임신했어.
슬프다고 해야 되나? 모르겠다. 엄마, 뭐 하나 물어봐도 돼요? 혹시나 무섭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말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무슨 말이야? 가끔 궁금했어요. 엄마랑 아빠랑 내가 병들어서 무서운 게 아니라 그런 나를 사랑하지 못할까봐 두렵진 않았을까?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간신히 울음을 참고 있었다. 너무 인생 진짜 83 것 같은 사람 대사 아니야? 엄마, 응? 배 한번 만져봐도 돼요? 왜? 그냥요. 알고 있었니? 동생 가졌다라는 걸 알리고 있지 않았죠. 한참 전에 엄마가 먹는 약, 그 약, 엽산 맞죠? 이게 비타민인데 임산부들이 먹는 비타민이에요. 걱정돼서 찾아봤었어요. 일부러 숨긴 거는 아니야. 알아요. 그러니까 언젠가 이 아이, 내 동생이 태어나면 제 머리에 형 손바닥이 한번 올라온 적이 있다고 말해주세요. 왜 지금이냐고. 조금 참다가 내가 죽으면 동생 가지면 안 되냐고. 그런 마음도 있었었어. 나 어차피 일찍 죽을 건데 그때까지 나 사랑해주면 나만 사랑해주면 안 되냐고 사실 원망이 있었었지. 그런 말은 하지 않았다. 아무도 모르게 원망하고 서운했었던 그 기억도 굳이 헤집어내지는 않았다. 왜? 이제 내 삶의 마지막 순간인 거를 알고 있으니까 엄마 원망스러웠어요. 그냥 이런 얘기 안 하기로 한 거지. 이제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다. 정말 중요할 리가 없었다. 어머니는 내 손을 꼭 잡고 나는 잠에 취한 사람처럼 느리고 아둔하게 말했다. 이제 점점 세상을 떠나갈 순간이 다가오나 봐요. 아빠, 엄마 보고 싶을 거예요. 이런 거지. 됐고. 뭐 딱히 볼만한 게 있을까? 왼쪽에 보면 오케이. 어머니의 임신 사실을 알고도 원망하지 않고요. 동생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지만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남겨질 부모님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됐을까요? 너무 슬퍼. 이렇게. 옆 페이지 볼게요. 두근두근 내 인생에 담긴 상징적인 의미. 태아일 때 어머니 뱃속에서 두근두근하는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들렸죠. 너무 무서워. 너무 커. 내 몸뚱아리가 울릴 만큼. 와, 소리가 이렇게 커도 되는 건가? 내 몸을 휩쌀 만큼 두려움과 기대감을 동시에 느꼈다. 첫사랑을 느꼈을 때 가슴이 설레고 두근거렸죠. 아빠 품에서 아빠 심장 소리를 들었을 때 나에 대한 아빠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지. 두근두근 내 인생은 비록 짧은 순간이지만 밑줄 나에게도 벅찬 감정을 느낀 순간들이 있었어. 두근두근 심장 소리가 느껴지고 마저 내 심장이 뛰고 있지? 사랑과 기쁨을 느끼며 살아있는 의미 있는 삶이었었지. 직유법은요. 뭐뭐처럼, 뭐뭐같이, 뭐뭐신 듯, 뭐뭐신 양 이런 말이 들어가면 직유법이죠. 그때마다 엄마 심장 소리가 느껴질 때마다 여진에 민감한 술록처럼 도망칠 준비를 했었다. 너무 무서웠어요. 두려움. 어머니의 심장은 오동통한 달처럼 내 머리에 떠서 나무가 초록을 퍼뜨리듯 사방에 비트를 퍼뜨렸다. 엄마의 심장박동 소리가 포근하고 나의 주변을 감싸고 있었다. 이런. 얘네들이 그런 되게 너무 깨는 얘기인데 현실적이면 그 임신 중간에 그걸 하거든요. 이제 유전병 검사를 해요. 그래서 아이가 뭐 유전병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를 이제 그 수술이 가능한 시기 전에 알려줘. 근데 낳은 거 보면 얘네들도 알았는데도 알고서 낳은 거지. 얘네 엄마 아빠도 이렇게. 그것 자체가 사랑 아닌가? 조용한 기척이 일었다. 고요라는 이름의 바람이 따로 있긴 한듯 쩌렁쩌렁 정막이 울려 퍼져났다.
말이 안 되죠? 앞뒤가 모순되는 역설적 표현. 은유법은 뭘 은유법이라고 해요? A는 B이다. 이렇게 생겨 있는 게 은유법이죠. 방울방울 사방에 퍼뜨렸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비트를 맞고 엄마의 심장 소리는 A, 비트. 은유법을 통해서 어머니의 심장 박동 소리에 대한 나의 인식을 제시해 줍니다. 깃털처럼 가벼운 도치법, 문장의 순서가 뒤바뀌어 있는 거죠. 요렇게 체크할게요. 여기 요렇게 앞뒤 문장이 순서가 바뀌어 있는 것. 요렇게 도치, 그만큼 내 몸은 가벼워졌지만 아버지의 슬픔, 사랑, 책임감은 더 커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소설은 표현이 너무 좋아. 참신한 발상과 독창적 표현 방법을 활용해서 풍부하고 심층적, 깊은 의미를 전달해주고 언어 자체가 말이라는 것 자체가 아름다운 거야. 언어 자체의 아름다움을 극대화해서 보여줍니다. 밑에 나와 있는 서사적 중충 구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20페이지. 이 작품의 의미, 제목의 의미, 제목이 뭐였는데요? 두근두근 내 인생. 내 인생은 왜 두근두근 거렸을까? 크게 세 군데 나타나죠? 어디?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이서하라고 불러봤을 때, 아버지한테서 안겨봤을 때, 각각의 어떤 기분이 드는지 찾는 건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밑에 어머니의 심장은 어쩌고 저쩌고 됐어. 요 정도만 합시다. 달처럼 퍼트리드. 옆에다가 쓸까요? 지규밥. 쩌렁쩌렁 정막이 울려 퍼졌습니다. 역설. 깃털처럼 뭐뭐 하다는 듯 지규법 쓰여져 있죠. 그리고 여기 아까 체크했던 거. 마치 세상의 모든 것 중 병든 아이만큼 무거운 존재라도 없다라는 듯 깃털처럼 가벼운 자식 앞에서 잠시 휘청댔다. 문장 순서가 뒤바뀌어 있다. 무슨 법? 그렇죠. 도치. 내가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을 잘해주던 아이였었는데. 나쁜 자식. 너 알던 모르던 대답을 해주던 아이였었는데 변했어. 응? 안 들려요. 그래. 못 들은 내 잘못이지 뭐. 죄송합니다. 귀 먹은 주제에 제가 오해했습니다. 다음은 문학의 정서적 체험과 관련된 글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아래 활동을 해보자. 최근 혹시 보는 책 있어요? 알겠습니다. 문학은 우리가 소위 감동이라는 말로 간략하게 요약하는 심리적 반응을 일으킨다. 문학은 감동을 불러일으킨다. 감동이나 혼의 울림은 한 인간이 대상을 자기의 온몸을 통해 직관적으로 판단하는 행위다. 인간은 문학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 감동을 통해서 자기와 다른 형태의 인간의 기쁨과 슬픔을 확인하고, 그렇지. 문학을 읽어야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은 이럴 때 기쁨을 느끼는구나, 이럴 때 슬픔을 느끼는구나, 고통을 느끼는구나, 나도 그런 일에 처할 수도 있겠는데? 라고 느낀다. 문학은 억압없는 쾌락을 우리에게 느끼게 해준다. 그것을 읽는 사람들을 반성하게 하고 인간을 억압하는 것과 싸울 것을 요구합니다. 1번 이 작품을 보면서 감동받았던 장면 됐고, 2번 나쁘지 않고요. 옆에 나와 있는 것 괜찮아. 다음 작품 너머로 박완서의 자전거 도둑. 내가 그런 얘기 하잖아. 그럼 우리 부인이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이게 미쳤나 그런 식으로 쳐다보고, 가서 자라.
수나미는 시골에서 상경하여 가게 점원으로 일하고 있는 16살 소년. 수나미 주인공 16살 소년. 얘도 왠지 성장소설 냄새가 나는데 성실하게 일하여 주인에게 인정을 받고 있는데 자전거가 넘어지면서 남의 자동차에 흠집을 낸다. 자동차 주인은 큰 돈을 요구하면서 돈 가져와 하고 수나미의 자전거에 자물쇠를 채운다. 나쁜 새끼. 갈등하던 수남은 자물쇠가 채워진 자전거를 들고 도망쳐 가게로 돌아온다. 옆에서 구경하던 사람들도 이 새끼 너무하네. 악질이네. 막 고민하는데 옆에 어떤 아저씨들 야 갖고 튀어. 갖고 튀어. 가. 괜찮아. 이렇게 막 하거든. 그래서 막 가슴을 벌렁벌렁 하면서 어쨌든 내 자전거지만 내가 훔치는 그런 모양꼴이 돼 있는 거잖아요. 가게 문을 닫고 전 주인 댁으로 날라온 저녁밥을 먹고 나면 비로소 수나미의 혼자만의 시간이다. 꿀같은 시간이다. 책 펴놓고 영어 단어 보고 수학 문제 풀고 감미로운 공상에도 잠긴다. 평소에는. 하지만 오늘은 내가 도둑질했거든. 수나미는 그게 되지를 않는다. 책을 집어던졌다. 낮에 내가 한 짓은 옳은 짓이었을까? 내가 한 짓 뭐? 자전거 도둑질하는 거. 옳을 것도 없지만 나쁠 건 또 뭐야? 내 건데? 차 좀 긁혔다고 자전거 그렇게 하는 거. 그 차 주인 새끼가 나쁜 새끼지. 자가용까지 있는 주제에 나 같은 아이에게 5천원 울어내려고 그렇게 간악하게 굴던 신사를 그 정도로 골려준 게 뭐가 나쁜가? 그런데 왜 또 무섭고 떨렸지? 그때 내 꼴이 어땠으면 주인 영감님까지 야씨 너 무슨 네 꼴이 꼭 도둑놈 같네? 라고 했을까? 그리고 얘기했거든. 사실 이러이러한 사연이 있어서 저 자전거 들고 온 거거든요. 근데 주인 노인이 되게 칭찬해줘. 잘했어! 뭐 이러면서. 그럼 내가 한 것은 도둑질인가? 이게 제일 괴로운 내용이었을 것 같아. 나는 도둑질을 하면서 그렇게 기쁨을 느꼈다라는 말인가? 나 진짜 타고난 도둑놈이었나? 내적 갈등. 수나미는 몸을 부르르 떨면서 낮에 자전거를 갖고 달리면서 맛본 공포, 쾌감, 참았던 오줌을 내갈길 때처럼 무거운 억압이 갑자기 풀려면서 온몸이 날아질 것 같은 가벼워지는 그 상쾌한 해방감. 한 번 맛보면 도저히 잊혀질지 않을 것 같은 그 쾌감. 나는 도둑질 하면서부터 죄책감보다 쾌감이 더 짙게 느꼈던 거다. 나 몸속에 도둑놈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건 아닐까? 방바닥에 송곳이라도 치솟은 듯 후닥닥 일어나서 안절부절 못하고 죽은 방을 헤맸었다. 도대체 나는 뭐 한 거지? 근데 아까 도둑질을 나쁜 건데 나쁜 짓 하면서 왜 기분이 좋았지? 나 진짜 도둑놈인가? 나 이러다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빨간색으로 찍. 수나미는 내면 심리가 불안하고요. 여기에서는 도둑질을 하고 난 다음에 대해서 나는 도대체 어떤 인간인가? 라면서 내적 갈등이 주를 이루고 있는 부분이다. 현대소설, 단편소설, 성장소설이고요. 교훈적, 성찰적이고요.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요. 앞에 두근두근 내 인생은 1인칭 주인공 시점. 70년대 서울에 물질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현대인의 부도덕성에 대한 비판. 특히 이 장면에서의 만큼은 요거 누구가 대표해주고 있어요? 자동차 주인놈이 대표해주고 있죠. 주인공 수나미의 생각과 심리를 섬세하게 서술해줍니다. 소년의 눈에 비친 비정한 어른들의 세계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도둑질하면서 공포와 쾌감을 동시에 느꼈어요. 그래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거죠. 나 인간 진짜 도둑질하면서 기분 좋았는데 나 완전 쓰레기인가? 잠깐 나가 있어. 자신이 윤리적으로 타락한 인물이 된 게 아닐까 걱정하고 있는 거다. 수나미와 비슷한 경험. 싫어. 난 도둑질 해본 적 없어. 패스.
아, 물론 엄마 지갑에 몇 번 손대본 적이 있어. 근데 바로 걸리더라고. 다음 페이지. 오케이. 정치.